네, 현대사 스쿨 오늘 16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고를 해드린 대로 한국전쟁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16, 17, 18강을 할 겁니다. 16강 주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한국전쟁 2탄 개전 초기 25, 26, 27, 28 이 4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7강에서는 이 한국전쟁의 이 시기를 개전 초기부터 3개월로 범위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르는 전투, 낙동강 방어 전투와 또한 인천 상륙 작전을 소개해드리고 18강에서는 또 그 뒤에 19, 20, 21강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기 때문에 18강은 약간 쉬어가는 코너로서 인물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전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스는 한국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전쟁 지역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전역이었을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1차 대전도 했고 2차 대전도 했고 건국할 때도 독립전쟁했고 영미전쟁도 하고 전쟁으로 탄생해서 이 성장 과정 속에서 항상 큰 전쟁을 치렀던 나라인데 가장 어렵다 한국 전쟁이. 왜? 이거를 도와주자니 뭔가 위험해 보이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안 도와주자니 뭔가 이 자유진영이 위협을 받을 것 같고 38선을 넘자니 뭔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 38선 밑으로 가자니 너무 우리가 당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중공군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또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모든 게 예상 불가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전쟁이었다. 보통 학술적으로 한국전쟁은 4가지의 페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낙동강 전투가 있기 전 한 3개월 동안 6월 25일부터 3개월 동안이 첫 번째 국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두 번째 국면입니다. 이후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10월 19일경에 이 압록강을 넘으면서 25만의 중공군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뒤부터 38선을 도로 뺏기고 서울이 뺏기는 일사후퇴라고 하죠. 그 구간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교착 상태가 진행이 되면서 휴전협정을 맺는 네 번째 구간입니다. 그래서 16강 이 한국전쟁 2탄 전쟁 초기 부분에는 제가 빨갛게 표시한 저 부분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저 중에서도 이제 한 3일간, 4일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전쟁 1탄 전쟁으로 가는 길에서 짧게 개요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인명피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대규모 전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군 사상자 실종 포함해서 62만 우리나라 한국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 약 100만 명 울산시 규모가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전체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로 따지자면 비율로 유엔군 사상자 15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그리고 북한군 사망민 실종 64만 중공군 사상자 97만 명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이 한반도 전체가 화염으로 불타는 그런 전쟁이었다. 제가 왜 이 국제적 지역학 구조 속에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북계군이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38선을 넘음으로써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민군이 또 도열하고 있는 사진이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차가 몇 대다? 한 대도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는 T-34 전차라고 무려 소련군이 독소전쟁 때 독일을 격파할 때 썼던 당시의 최강 탱크인 T-34 탱크를 2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한 5군데 루트로 인민군이 쳐들어왔죠. 이 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북한 땅이 되는데 옹진이라고 여기 인천에서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지역이 옹진반도죠. 근데 저게 한국전쟁 일어날 때는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갈래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측에 개성 문산 방향으로 백선엽 1사단 사단장이 지키던 개성 문산 지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두천, 포천, 의정부 지역으로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저기가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가. 그 다음에 춘천, 홍천 방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해안의 게릴라 중심으로 공습이 시작되면서 총 5군데를 동시 타격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부딪혔던 병력상의 규모는 7배 차이, 화력으로는 18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1사단, 7사단, 6사단, 8사단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격투를 벌이면서 목숨을 건 항전을 했지만은 거의 하루 만에 전선이 다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서울에 들어온 T-34 인민군 전차고요. 또 이제 위쪽에는 6월 25일에 개전이 시작되고 거의 하루 만에 6월 26일 오후부터는 서울 상공에 북한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공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당시에 신선모 국방장관 좌측 그리고 우측에 있는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 최초로 이제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경에 이런 반응을 내보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왜냐?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동해안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북한 게릴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간 수백 회의 국지전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항상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볍게 패퇴를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쳐들어 내려온 게 당시에는 산발적으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고,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분들이 산발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에는 그렇게 큰 이게 전쟁까지는 아니다. 그냥 그 자식들 장난치다가 그만두겠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병덕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 하면서 호언장담으로 인민군을 혼내주는 걸 넘어가지고 이번 기회를 그냥 이제 북진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이러면서 호언장담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이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 이 새벽 4시경에 38선을 뚫고 내려왔지만 당시에 국군과 미 군사 고문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군 전체가 항상 밀어놨었던 이 휴가 같은 것들을 이때 사병들을 많이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군 전체 특히 이제 최전선에서도 병사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기강이 해이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 장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술 파티를 벌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무슨 이제 축제 같은 거를 이제 벌였어요. 근데 군 연례 행사 같은 거를 이제 가졌다 보면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군 장성들이 보고를 받은 거는 아침 10시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거의 군 최고 수뇌부는 이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이제 술 마시다가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일부러 그랬다, 뭐 이분들이 뭐 군인의 자격이었다 그런 건 아니고, 군이 원래 이제 의례적으로 갖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를 잘 노려서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대조적으로 북한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이 전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전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차가 200대가 넘어요, 북한군은. 근데 우리나라는 전차가 하나도 없어요. 심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 및 폭격기가 200대가 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있는 것도 연락기 및 연습기, 그러니까 그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형 전투기가 거의 극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군의 병력 차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납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는 20만 명에 우리나라는 1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화력도 밀리고 병력도 밀리니까 하루 만에 거의 전선이 붕괴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당시에 또한 이 전차가 이 북한군이 200대인데 우리나라는 전차가 한 대도 없고, 게다가 대전차포 같은 경우에도 140개가 있다고 하지만은 대전차포 같은 경우에는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는 무기죠. 뭐 로켓포 같은 거. 근데 그게 140개인데 전국 통틀어서 140개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최전선에. 그러면 이거 탱크가 밀고 내려오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그 지역도 별로 없고 부대도 별로 없고, 쓴다 하더라도 아주 낙후된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탱크를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 군에서 쓰는 대전차 무기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갖고 막 발사해가지고 탱크 무너뜨린다지 뭐 그런 거 하나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기가 낙후돼 있거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최전선에서
그나마 병사들이 전차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 수류탄을 깐다. 수류탄을 까서 안에 넣는다. 그리고 달려든다. 탱크로 달려들어서 자폭한다. 실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갈고리를 구한다. 갈고리를 구해서 전차로 뛰어간 다음에 인민군 전차의 해치, 그러니까 뚜껑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 뚜껑을 여는 시도를 하다가 기관총에 맞아 죽는다. 그런 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체성을 혐오하고 또 우리나라 군을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사학자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실력이 형편없었다 이러면서 한국전쟁 때 신라를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당시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요. 당시의 국군은 있는 상황 안에서 최대한으로 싸우기 위해서 자신 생명을 걸면서까지 최전선에서 싸웠지만은 압도적인 화력과 병력의 차이로 인해서 이 전선이 하나둘씩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례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렇게 무기를 요청을 할 때에도 미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 지원을 굉장히 지연시키거나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 무기를 줬다가는 북진 통일을 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군이 쓰던 옛날 장비들을 주거나 그 장비를 주지를 않았어요.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냐면 우리나라에 전투함조차 하나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손원일 제독이 미국으로부터 그 화이트헤드라는 전투함 오래된 거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구입을 할 때는 우리나라 돈이 없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전투함 하나 못 사가지고 해군 장병들과 장병들의 아내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두고 바느질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화이트헤드라는 전투함을 샀을 정도예요. 근데 그 화이트헤드라는 전투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병들이 그거를 고쳐가지고 썼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다시 군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나라의 군은 무슨 뭐 사기가 전투력이 떨어진다라든지 나라를 지킬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든지 그런 평가는 옳지가 않습니다. 이 5가지 루트에서 이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아까 지도를 보면 기억하시죠? 이 옹진, 그다음에 개성, 동두천, 춘천, 동해안 이쪽인데 옹진반도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그냥 이제 하루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력이 너무 밀렸기 때문에 거의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여기 1사단의 백선엽 장군이 그 여기를 지키는데 왼쪽 오른쪽 전선이 무너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좌측 우측에서 포위가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한쪽 전선이 무너지면 연쇄로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춘천 지역에서는 3일간 버텼어요. 근데 3일간 버텼는데 서울이 한방 따고 여기가 다 끝나니까 여기도 당연히 무너지죠. 그죠?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하나둘씩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옹진 전투에서는 백선엽 장군의 동생인 백인엽 중령이 이제 17년대를 이끌고 용맹히 싸웠으나 병력 차이가 3배가 났기 때문에 옹진반도를 뺏기고 이제 인민군은 여기서 옹진반도를 뺏고 김포 지역으로 확 바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개성 문산 지역에서는 백선엽 장군이 분전을 하지만은 이 탱크 부대와 그리고 좌측 우측 전선이 무너지면서 여기도 결국에는 하루 만에 전선이 무너지고 나중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포천 방향도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가 뚫리면은 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도 6사단의 유재흥 준장이 잘 버텼으나 여기가 전차부대가 제일 많이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인민군에 여기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춘천에서도 이제 밀리고 또 이제 동부에서도 이게 이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박옥선 할머니라는 분인데 이분은 매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분입니다. 이분의 사연이 뭘까요? 이분은 당시 한국전쟁 때 18살 이제 여고생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인민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아직 어린 여자지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간호장교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병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또 간호를 하는데 이분이 하루는 그 병원에서 간호를 하는데 한 병사가 실려왔습니다. 옹진 전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옹진 전투에서 한 병사가 부상을 입어서 들어왔는데 이 병사가 어떤 부상을 입었냐? 총알이 한쪽 뺨을 관통을 해서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턱이 뭉개졌어요. 턱이 돌아갔어요. 근데 턱이 돌아가고 여기 관절이 무너내려졌기 때문에 이 병사의 눈알이 튀어나왔어요. 병사의 눈알이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실려왔어요. 근데 이 간호장교였던 이 할머니께서는
당시에 이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은 이 눈을 뒤집어 봤을 때 이게 그 이제 생기가 없죠, 그죠? 근데 이 병사는 눈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만은 그 눈동자에 총기가 너무나 초롱초롱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면서 사람을 또 살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 수많은 병사들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참 뭐 별게 없었으면 그렇게 3일 만에 수도를 뺏기고 쯧쯧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평가는 적절치 않고 당시에 모든 거를 걸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자 용맹히 싸웠던 남성들, 여성들이 있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고 한국전쟁의 역사입니다. 이분은 그 뒤로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한편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새벽 4시 일어나고 오전 10시경에 경무대에서 당시에 청와대를 경무대라 불렀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경무대 대통령이 있는 데가 거기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사색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낚시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이 나라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경찰 쪽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인민군이 38선을 돌파하였음.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당시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또한 이제 국방장관한테 보고를 듣는데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하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 주한미 대사 무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전쟁이 사라예보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통일의 기회로 삼을 것. 사라예보. 왜 사라예보 얘기를 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맞습니다. 예. 역시 연세대의 저력. 예, 좋습니다. 1차 대전의 이 시발점이 바로 이 사라예보죠. 그죠? 여기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에 맞으면서 1차 대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일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무슨 말이냐? 3차 대전으로 확전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이걸 오히려 역으로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수행의 제1목적이 여기서 바로 이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 목표는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 통수권자의 일관된 전쟁 목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뒤에 공구시의 개성 방어선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25일 오전이 지나기 전에 경기도 동두천과 포천 지역이 함락됩니다. 지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이 여기 있으면은 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한시 방향 위쪽이 동두천, 의정부, 포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25일 정오가 되면은 북한의 전투기가 서울 공중을 폭격을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25일로 따지자면은 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그죠? 여러 지역이 함락이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새벽 3시경에 당시에 그 도쿄에 있었던 메가더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심하게 질타를 하죠. 지금 이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잘못이냐? 그건 바로 미국 잘못이다. 내가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지 않았고 무기 달라 할 때 무기 주지 않았고 미국 나가지 말라 할 때 미국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난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사태를 수습해라 하면서 메가더를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이제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일 오후 1시경이 되면은 의정부까지 함락이 됩니다. 26일 반이 되면은 이 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통령에게 피난을 건의합니다. 수도를 이전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실갱이가 있는데 이따 그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27일 11시 40분경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구에 도착을 하지만은 이때는 보좌관들이 속여서 데려간 거예요. 대구로. 그래서 내가 언제 대구까지 오라 했냐. 그래서 수원까지 올라가라 이러면서 싸우다가 대전에서 탈발하면서 대전으로 이제 대통령이 피신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정오쯤 그러니까 미국 미주리 시간으로는 6월 25일 밤 10시쯤입니다. 미국으로 시퀀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 6시간, 8시간 정도 됐어요. 막 군이 막 이제 분주하게 막 싸우고 있고 전선이 밀리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당시에 애치슨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미국 대통령은 주말이 되면 자기 고향 별장에 가가지고 쉬다오고 그럽니다. 레이건 대통령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쉬다오고 막 그랬죠. 그 이분은 트루먼 같은 경우에는 미주리주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남부죠. 거기 가가지고 자기 별장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대뜸 전화를 받아가지고 각하 큰일 났습니다. 공산군이 쳐들어내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쌍욕을 퍼부으면서 참전한다. 바로 이제 얘기합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어떤 자녀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좀 이해하신 분들이 좀 웃는데 이런 이제 그 빨갱이 뭐 같은 자녀들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내가 스탈린 너 그렇게 내가 항상 견제했는데 드디어 일을 저지르는 거라 하면서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심적으로 이제 딱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날에 이렇게 그 공식 성명을 냅니다. 북한의 무력 사용으로 발생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이러한 사태에 놓인 한국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동정과 원전은 한국 영토 안에 있는 미국의 합동작전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뭐 사인하고 뭐 의회가 승인하고 그런 절차를 아직 걸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미국인들과 미국 대통령의 의지다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리고 항상 이제 이 밤에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한테 빨리 요청을 해라 해가지고 이 당시에 한표욱 참사관이라고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의 뭐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직원. 저놈들이 쳐들어왔다. 필립 저놈들이 쳐들어왔어. 우리 국군은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격퇴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빨리 지원을 요청해라 이러면서 미 대사관, 한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또 장면 대사를 통해 가지고 트루먼 대통령까지 얘기가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이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무기를 빨리 달라, 군 파병을 빨리 공식적으로 승인해라. 그래서 장면 당시에 대사를 통해 가지고 뭐 요청이 됐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미 한국 대사. 이면서도 동시에 유엔에 파견돼 있었던 한국 측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도 상황을 알리고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 이 사람이 이제 노르웨이 사람인데 트리그벨이라고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유엔의 공식적인 결의안으로 채택을 하자. 인민군이 쳐들어왔고 이거는 불법 침략이고 북한군 격퇴를 위해서 유엔군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해달라. 그런 모임을 좀 주재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트리그벨이라고 하는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노르웨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발트 3국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힘들어하듯이 이런 발트 3국과 북유럽의 국가들은 항상 러시아한테 당했던 나라 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또 소련이 지원을 한 전쟁이고 그래서 한국의 일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고 뭔가 동병상련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의해서 집어삼켜지는 일을 방관을 하게 되면은 비록 나는 노르웨이 사람이지만은 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이거를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단 유엔 안에서의 이 목소리를 한국 전쟁 참전하는 쪽으로 모으는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공식적으로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에 유엔 안보리 7개 이사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결의를 함으로써 유엔군의 공식적인 이제 참전이 발표가 됩니다. 이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오전 11시 40분경에 대구에 도착했던 대전으로 올라가고 막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이 트루먼으로부터 공식적인 미군 참전이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시 드럼라이트 참사관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군이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힘내라. 이제 그런 이제 대국민 방송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트루먼도 뭐 이런 발표를 또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시간 정리를 하자면은 25일에 이 전선이 붕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26일 되면은 의정부가 함락돼서 서울 바로 목전이 함락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이 되면은 서울의 도봉구의 방어선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28일 새벽쯤에 서울이 이제 그 한강 이북 지역이 점령이 된다 보시면 돼요. 28일 새벽이 되면은. 그 다음에 7월 7일에 유엔군이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 유엔 사령부가 창설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되었습니다라고 드럼라이트 참사관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의 싸움을 넘어서 전 세계 자유인들의 싸움으로서 이 번지게 되는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대통령의 거취를 보면서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갔다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조목조목
6.25 전쟁 발발 이후 3일간의 일대기를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서울 상황이 긴박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6월 26일에는 북한 전투기들이 용산 일대와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폭격을 하기 시작했고 기관총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삐라를 살포함으로써 항복을 권유하기 시작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6일 밤이 되면은 창동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부터 한 8km 정도 불과 거리 그거밖에 안 되는 곳까지 인민군이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인민군이 왔는데 도망가야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변 사람들이 몇 번이나 뜯어말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26일 밤 9시에서 11시경에 김태선 당시 서울시경 국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수천 명의 공산분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탈옥한다면 인왕산을 넘어 제일 먼저 여기로 옵니다. 경무대. 각하께서 피난하셔서 이 전쟁의 전반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그래 오케이 도망가야지.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된다. 내가 남아야 국민들과 군이 맹렬하게 싸울 수 있단가. 27일 새벽 2시가 됩니다. 이 신성복 국방부 장관과 조병옥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또 이제 빨리 지금 도피를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각하 긴박합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날 보고 서울을 버리란 말인가? 서울 시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 못 시키니까 보좌관들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또 그걸 전해주니까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냐. 이승만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난 못 간다.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나는 떠날 수 없어. 몇 번이나 이런 대통령의 피난 요청을 거부를 하자 당시에 보좌관들이 거의 거짓말을 합니다. 코앞까지 왔다.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서대문 형무소에 공산부 게릴라들이 풀려나면은 그 게릴라들이 바로 경무대로 온다. 각하가 잡히면은 이 전쟁이 끝납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요청에 기차를 타고 오전 11시 40분에 대구에 도착했는데 이 보좌관들이 속였어요. 대구로 간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대전쯤으로 간다 했는데 왜 대구까지 왔냐. 버럭 화를 내면서 수원까지 올라가죠. 최대한 내가 앞에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기가 안 꺾일 거 아니냐. 그 요청에 또 대구에서 기차 타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또 보좌관들이 뜯어말려서 안 된다. 지금 서울 다 함락됐고 수원이 그 바로 밑인데 거기까지 가서 뭐 어떻게 하시겠냐. 또 말려가지고 겨우 이제 대전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최전선에 계속 있지 않고 이제 뒤로 물러났다. 수도를 이전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시비를 삼던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사 중에 군의 원수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그런 대통령이나 왕은 없어요. 일본의 천황이 전쟁을 할 때 중일 전쟁을 할 때 막 중국 반도에 가서 싸우고 중국 연안에 가서 싸우고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히틀러 어떻게 싸우죠? 어떤 최전선에도 가지 않아요. 히틀러를 계속 벙커에 있습니다. 그 사람. 스탈린이 독소 전쟁 때 최전선으로 가나요? 절대 최전선으로 안 갑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링컨이 그랬습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랬습니까? 트루먼이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백악관 또는 다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군의 통수권자가 포로로 잡히면 전쟁이 그 즉시 패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쟁 지휘 체계는 무너지고 군 사기는 떨어지고 백성들이나 국민들은 다 항복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무조건 막 최전선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계속 최전선을 고집했느냐? 이분이 외교의 달인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아주 위험한 지역에 있다라는 그 위험한 사인을 보냄으로써 미국한테 최대한 빨리 파병 결정을 유도하게끔 심리전쟁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무초대사한테 계속해서 이제 심리전쟁을 쓴 거죠. 나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절대로 안 내려간다. 그리고 27일에 대전에 이제 내려간 상황에서 드럼라이트 참사관으로부터 미군이 공식적으로 참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뻐가지고 밤 10시와 11시 사이에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대국민 방송을 하죠. 유엔에서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해라. 27일 밤 10시에서 밤 11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28일이 되면은 서울 그 한강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지역이 다 점령이 돼요. 그래서 군이 당시에 전시 지침대로 그냥 한강대교로 폭발을 했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절묘하게 타이밍이 방송 후에 한강대교가 폭파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때 당시는 70년 전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막 카톡 주고받고 각하 지금 한강 상황 이렇습니다. 사진 찍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전선에서 있는 사람들은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그 지휘체계 안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방장은 국방장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이제 분업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전선에 있는 최창식 대령이라는 사람이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전시 지침대로 해라. 폭파시켜야 된다. 왜? 이게 이 김일성의 작전 목표는요. 8월 15일까지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하루 이틀 지연 작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 이북 지역이 다 함락됐다라는 것은 거의 뭐 이 추세로 가면은 거의 뭐 한 달 안에 이게 이 한국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이 함락됐을 때에는 한강대교로 폭파시키는 게 당시 군 지침 상황이었어요. 그걸 그거대로 이행을 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이 미세한 타이밍을 놓고 이 최창식 대령이 그래도 잘못했다. 왜냐면은 한강대교를 끊음으로써 그 다리 위에 있었던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고, 또한 이북 지역에서 탈출 못하는 민간인들이 발생하게 됐고, 또한 당시에 그 옹진반도, 개성, 문산, 의정부 이런 데서 전투 치르다가 이제 후퇴를 한 병사들이 이북 지역에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다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시 지침을 따랐지만은 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린 대가로서 최창식 대령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시 지침에 따른 어떤 결정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가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끊었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일에 서울이 함락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김홍일 장군과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후퇴를 한 병사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노량진 지금 서울에 여의도, 영등포, 김포 이런 데 흩어져 가지고 한강 방어 전투를 이제 6일 동안 합니다. 이때 김홍일 장군의 명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3일 동안 여기서 버티느냐 이걸로 한국 전쟁이 결판난다. 3일 못 버티면 한국 전쟁 이대로 끝나고 3일 버티면 한국 전쟁 그래도 이길 수 있다. 근데 무려 6일을 버티죠. 그죠? 여기서도 이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났고 이 숫자를 이제 보시면은 북한군이 한강 방어 전투를 통해 가지고 북한군 제4사단이 227명이 사망을 하고 병사들이 부상이 1,800, 실종이 107명인데 총 2,15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해 보면은 개전 이후 서울을 점령하기까지 4일간의 손실 1,112명에 비교했을 때 거의 2배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서울 함락까지 북한군의 인명피해가 1,000명 정도였는데 이 한강 방어 전투에서 2배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국군이 당시에 맹렬하게 아주 전투적으로 잘 싸웠다. 근데 이 뒤에 7월 3일에 못 버티고 또 이제 패퇴를 하고 그 뒤에 미국의 그 스미스 부대라고 메가더 장군이 일단은 북한 인민군의 전력을 파악하고 미군이 참전했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미국의 스미스 부대를 급파합니다. 한 500명 규모인데 이 부대가 오산에서 거의 괴멸당합니다. 괴멸당하고 그 뒤에 이제 미군이 그 간헐적으로 들어오지만은 거의 다 이제 밀려요. 그러다가 7월 말쯤이 되면은 바로 낙동강 정선까지 다 밀립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약 한 달하고 한 5일 만에 그냥 낙동강 그러니까 이 경상남도까지 그냥 다 밀렸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인민군이 저지른 이 천인공노할 행동이 뭐냐? 그거 바로 민간인 학살입니다. 인민군에 의한 그 남한의 민간인 인명 피해가 약 6만 명 정도입니다. 그냥 죄도 없이 그냥 다 죽였다라는 6만 명. 이 사진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였어요. 너 뭐 국군의 한 편이지 뭐 우리의 무슨 기밀을 빼돌렸지 너 뭐 기독교인이지 뭐 너 돼지주지 뭐 친일파지 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특히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무자비한 학살극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파괴가 된 숫자만 하더라도 장로교회가 600개 넘게 파괴가 되었고 감리교 200개 넘게 성결교 100개 넘게 납치당한 교역자가 장로교 안에서 170명 넘게 나왔고 감리교 뭐 40명 성결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왜 이렇게 잡아가냐 이 교역자들을
당시에 기독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인민의 적이 되었는데 첫 번째 미제의 앞잡이다. 예전부터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이 있고 또한 개신교 신자들은 항상 미국과 여러 가지 교류를 또 맺었고 그 미제의 앞잡이다. 그죠? 당시에 또한 이 크리스천들은 또한 왜 타깃이 됐냐면은 이 제가 조만식 선생님이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북 지역에서 기독교의 대탄압이 시작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했죠. 그때 이제 반공전선, 기독교 내에 반공전선이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공주의자들이다. 이런 게 또 이제 또 유행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이제 기독교인들이 탄압이 되고 또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 주의론에 따르면은 종교는 인민의 편인데 그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으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면은 무조건 죽이는데 그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 충남, 전남 이런 데가 인명피해가 심한데 한 교회가 타겟이 되면 그냥 성도들이 집단 학살되는 거예요. 충남 논산 병천교회 66명 집단 학살, 전남 영광 염산교회 77명 집단 학살, 전남 야월교회는 65명이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채에서 교회가 불탔습니다. 다 죽었어요.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낙동강 라인입니다. 여기 내려오면서 이런 민간인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타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6강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발발하고 바로 안타깝게도 옹진 전선 그리고 개성 분선, 의정부, 춘천 이 동해안 전선이 하나둘씩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졌고 그 차이는 병력이 뭐 7배 그죠? 그 다음에 화력이 18배 이런 어떤 어마무시한 차이 속에서 분전을 했으나 전선이 붕괴됐고 그 결과로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뭐 도망가기 위해서 다리를 끊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의 빠른 파병 결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선을 고집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수뇌부들이 봤을 때 군 통수권자가 포로로 잡히는 그런 대참사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종용을 했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대피를 시킨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메가드한테 직접 호통을 치면서까지 미국의 정계를 흔들었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영향을 줬고 그러면서 또한 이 트루먼 자체적인 결정과 유엔 내에서도 절대로 이 전쟁은 좌시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접목이 되어가지고 이 공산군의 침략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이 불법 침략에 맞서서 이 자유 진영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게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으로 채택이 되었고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결정이 됨으로써 한국 전쟁은 이제는 드론라이트 참사관의 말대로 각하의 전쟁이나 한국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유진영 대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서 이 전쟁이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절체절명의 한국은 미군의 파병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트루먼이 6월 30일에 미 육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25일, 27일에 공군과 해군의 참전을 결정하지만은 당시에는 이 배를 타고 이 대규모로 미 해군 육군이 한국에 상륙을 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7월 달에 간헐적으로 미 육군과 미 해군이 스미스 부대를 비롯한 이런 병력들이 파견됐지만은 대규모 병력 이송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밀렸다 보면 돼요. 그냥 단 한 번에 시원한 승리도 없는 채로 계속 밀리고 있다가 이 낙동강 라인까지 7월 말까지 밀리게 되면서 거의 나라가 끝장날 뻔했습니다. 끝날 뻔했는데 8월 달부터 점차적으로 미국의 이런 군수 물자가 도착하게 되고 미국의 해군과 육군이 대규모로 상륙을 하게 되면서 낙동강 방어 라인 기점을 해가지고 대역전극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역전극의 이야기를 17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